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겐 호되게 참교육을 해주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30대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화가 나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면서 컸기에 어지간하면 화를 잘 내지 않고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온 저의 인생 철칙을 완전히 깨부순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시자 사람들인데요. 말도 안 통하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전 시자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모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 혼자 남기고 호련히 떠나버리셨기 때문이었죠. 얼굴도 본 적 없는 아버진 제가 태어난 직후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셨고, 어머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키울 자신이 없으셨는지 돈을 벌러 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저를 이모에게 맡기고 떠나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 말이 진짠 줄 알았지만 머리가 자라고 보니 변명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정말 저를 잘 키우기 위해 돈을 벌러 떠난 것이었다면 최소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돌아와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거든요. 이모, 엄마 돈 벌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왜 안 와? 아직은 때가 아닌 게 아닐까? 우리 채연이가 밥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모 말도 잘 듣고 착한 어린이로 성장하면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알겠지? 나중엔 이 말조차도 믿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님이 곁에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고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걷어서 키워주신 이모가 친어머니처럼 저를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알 거 다 알만한 나이가 됐을 때에도 굳이 부모님이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하거나 불어 이모에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이모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서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아주 가끔은 부모님의 빈자리를 체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 아이들을 볼 때면 문득 저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허전한 감정이 들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이모에게 내비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어차피 이모는 저에게 있어 낳아주신 부모님 이상의 존재였고 이모 역시 제가 외로운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을 이모는 알아차리신 건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졸업식에 찾아오셔서는 누구보다 밝은 웃음으로 축하를 해주셨어요. 이모가 졸업식에 오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 분이셨기에 시간을 쉽게 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저와 함께 처음으로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모의 차를 타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졸업식 날마다 맨날 혼자 덩그러니 있어서 많이 외로웠지? 외롭긴 뭐가 외로워. 이모 바쁜 사람인 거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걸로 서운해하고 외로워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으휴, 누구 조카인지 말도 참 예쁘게 한다니까. 채연아,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도 분명 마음에 파도가 몰아치던 날들이 있었을 텐데도 티내지 않고 모난 구석 하나 없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건강하게 무사히 어른이 되어줘서 참 고마워.
졸업 축하한다. 이모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비록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이렇게나 사랑을 받으며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핑 돌았죠. 그렇게 저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 생활도 아주 성실히 했어요. 어떤 강의도 빠짐없이 출석을 하고 과제 하나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등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서 교수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그래서인지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학과를 대표하는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채원 학생, 혹시 대학원 들어갈 생각 없는가? 내 교수 생활만 거의 40년을 했는데 자네같이 성실한 학생을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놓치고 싶지가 않아. 대학원에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자네 앞길은 확실하게 책임져 주지. 교수님, 제안은 정말 감사드리지만 저는 대학원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요. 공부를 계속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목표라 그것까진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위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 정중한 거절마저도 좋게 보시고 졸업 직전에 저에게 좋은 회사 한 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아직 회사 생활을 해보지 않은 저에게는 꽤 큰 규모의 회사였죠.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력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본 다음 저는 정식으로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작은 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은 처음이었기에 조직 문화나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컸고 제 실력에 과연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혹시라도 텃세 같은 걸 부린다면 금방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좋은 동료들, 좋은 선배들, 배울 것들이 정말 많았기에 저는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고 그런 노력을 꾸준히 했기에 회사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빼지 않고 성실하게 임했고 상사와 동료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한 편이기도 했기에 사내에서도 저에 대해 비교적 평판이 좋았고 뭐든지 잘한다며 칭찬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선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도 분명 존재하는 법. 이런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직원들도 존재했습니다. 저기 채연 씨 말이야. 너무 가식 떠는 것 같지 않아? 뭐만 하면 눈썹 살살 치면서 잘하는 척하고 라인 타려고 저러는 거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누구냐? 그 몇 년 전에 퇴사한 그 직원이랑 약간 겹쳐 보이기도 하고 나는 인생에서 저렇게 티나게 출세하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 이렇게 뒤에서 저에 대한 험담을 들었을 땐 썩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욕을 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냐 싶지만 저는 그런 시덥지 않은 말들에 휘둘리지 않았고 욕할 테면 욕해봐라. 그래봤자 달라지는 거 있겠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쿨하게 저만의 마인드로 넘겨버린 것이었죠. 20대 중후반을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낸 저에게 남편이 찾아온 건 30대 초반으로 접어들 무렵쯤이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자리로 부장님께서 슬쩍 다가오셔서는 뜬금없이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부장님, 저는 일이랑 결혼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연애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 잘 됐네. 내가 잘 아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말이야. 성격이 아주 좋아. 과묵한데 센스도 넘치고 또 배려심도 있고.
나이도 박대리랑 동갑이어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때? 생각 있어? 부장님의 제안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저는 업무에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확실히 말하면 연애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가슴 설레는 두근거림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인생의 흐름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낀 시점에서 부장님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소개를 받아보겠다고 말했고 연락처를 전달받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연락을 주고받다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을 때 문체가 아주 딱딱하고 단답형이 많아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 남편의 인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이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기본적인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없이 문을 잡아준다든지 의자를 먼저 빼준다든지 모든 순간에 저를 묵묵히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말이 많고 수다스러운 사람도 좋지만 저렇게 무게감 있는 사람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잘 모를 적에 했던 풋풋한 사랑과는 달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연애를 했습니다. 특별히 뭘 하진 않아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고 일상 속에서 무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을 만큼 서로를 존중하기도 했죠. 그렇게 2년여간을 만난 저희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모에게도 처음으로 남편을 소개해드렸는데 남편을 보자마자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어요. 얘가 어릴 적부터 정말 고생만 하면서 자랐어요. 내가 잘해준 것도 없어서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데리고 오고 참 내가 좀 주책 맞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우리 채연이 정말 잘 부탁해요. 나한테는 못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채연이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아닙니다. 이모님께서 채연 씨를 키워주셨으니 채연 씨한테도 잘하고 이모님께도 잘해야죠. 정말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인상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외동딸이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누나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30대지만 결혼을 일찍 해서 6살,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던 큰 신우와 이제 20대 후반으로 접어든 작은 신우와도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원래 시집살이의 최고봉은 신우의 시집살이라고 하던 말이 떠올라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두 명의 신우이 모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새 식구가 생겨서 너무 좋다며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준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런 방해 요소도 없이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남편과의 결혼이 저의 인생에 어떤 파란을 불러일으킬지 말이죠.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정말이지 무난 그 자체였어요.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등을 맞대고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고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무난하게 흘러가는 일상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딱 6개월이 되었을 무렵 제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쌍둥이 임신이라는 경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본 순간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남편 역시 저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보였어요. 나중에 주수가 지나 확인을 해본 결과 두 아이 모두 여자아이였고 저희 부부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쁨과는 달리 어머님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아휴, 이왕 들어설 거면 아들 쌍둥이가 들어서던가 하지. 우리 집안에는 어떻게 죄다 딸밖에 없는지 조상신도 참 너무하시지. 좋은 일에 뭘 그렇게 대놓고 들틀거려?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 건강하게 뱃속에서 쑥쑥 자라서 무사히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가, 너희 시어머니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라. 원래 심보가 좀 그렇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쉬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은 진심으로 저의 임신을 축하해 주셨고 나중에 태어날 손녀들을 만날 생각에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며 손녀들이 태어나면 줄 선물을 미리부터 준비해 두시곤 하셨죠. 어머님과 시누이들 모두 그런 아버님을 보며 설레발 좀 그만 치라고 타박을 해도 아버님은 그저 즐거워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아버님께선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손녀들을 직접 품에 안아보시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래 앓고 계시던 지병이 있었고 그 병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치료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뱃속의 아이들을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알았기에 손녀들 태어나는 거라도 보고 가셨다면 참 좋았을걸. 아니, 오래오래 더 살아주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못내 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시지.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가셨을까? 아버님께서 기대 많이 하셨었는데 너무 속상해. 너무 슬퍼하지 마. 당신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면 뱃속의 아이한테도 안 좋으니까. 아버지도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렇게 눈물로 아버님을 떠나보낸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쌍둥이 딸들을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됐어요. 쌍둥이를 낳는 건 정말이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별탈 없이 건강하게 태어난 딸들을 보니 그 순간의 고통도 싹 날아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싱숭생숭하기도 했죠. 저는 절대로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들을 지켜주겠노라고 다짐에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난 기쁨도 잠시. 그 무렵부터 어머님과 시누이들이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어머님과 시누이들이 찾아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애들 보고 왔다. 그런데 애들 생긴 게 왜 그렇다니?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원래 막 태어난 애들은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그렇다잖아요. 아니, 누가 그런 거 말한 줄 알아? 생김새 말이야, 생김새. 우리 재현이 닮았으면 이목구비도 선명하고 참 예뻤을 텐데 애들 얼굴이 둘 다 또렷하지도 않고 흐리멍텅해가지고 눈, 코, 입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더라. 맞아요, 언니. 저희 삼남매는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에 선이 엄청 선명했었어요. 저희는 안 그랬는데. 뭐 아기는 커봐야 안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기대는 안 되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리원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분만을 도와주신 의사 선생님도 쌍둥이들의 얼굴이 또렷하고 예쁘다며 태어나면서부터 완성형으로 태어났다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말이에요. 에이, 어머님 아가씨,
그래도 저희 애들 조리원 내에서도 얼굴 예쁜 아기들로 손꼽힐 정도인걸요? 선생님들이 보실 때마다 얼마나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 애 엄마한테 애기 얼굴이 참 못생겼어요. 누구 닮아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렇게 말하랴? 그거 다 산모 기분 좋으라고 립 서비스로 해주는 말이야. 진심도 아닌 말이니까 그거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시는가 하면 조리원에서 퇴소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갑자기 전화를 거셔서는 복직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육아휴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복직 이야기부터 꺼내시니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최소 6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어머님께 정중히 말씀해드렸는데 어머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길길이 날뛰시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맞벌이를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고 쌍둥이라서 들어가는 돈도 2배니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는 건 무리라며 제가 빨리 복직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몸을 회복하는 건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쉬고 싶으면 쉬고 복직하고 싶으면 복직하는 거야. 오로지 아이들 엄마인 당신이 선택하는 거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뭐 그렇게 애매모호해? 당신은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나야 같이 벌면 더 좋지. 어머님 말씀대로 쌍둥이라 들어가는 돈도 2배 더 들 거고 근데 당신 몸이 힘들고 하면 육아휴직해도 상관없단 소리야. 뭐 요즘은 베이비시터 제도도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당신 알아서 결정해. 뭐가 오를지. 저는 돈을 함께 버는 것보다 제 몸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몸은 제가 챙겨야지 옆에서 누가 대신 챙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무리했다가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릴까 싶은 마음에 예정대로 6개월간 주어진 육아휴직을 꽉 채우기로 했어요. 제 몸도 제 몸이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어린 갓난쟁이였기에 남의 손을 타게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시누이들은 제 결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삶의 주체는 저니까. 제가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희 이모도 뭐라고 안 하시는데 누가 저한테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지 시댁 식구들은 그 이후부터 은근슬쩍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다 틀린 거고 본인들이 하는 건 모두 다 맞다고 말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저의 인내심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아이들의 돌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다가온 아버님의 첫 제삿날이었어요. 오늘 아버지 제사인 거 알고 있지? 내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애들 데리고 집에 먼저 가 있어. 알겠어. 얼마나 늦는데? 많이 늦어? 적어도 9시 전에 도착할 거야. 퇴근하면 문자 한 통 남길게. 전 알겠다고 말한 다음 아이들 아침밥을 먹이고 오후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부터 음식 냄새가 폴폴 풍겨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날짜를 착각한 건 아닌가 싶어 달력을 봐도 제가 표시를 해놓은 날 그대로였습니다. 뭐지 싶은 생각에 초인종을 누르고 시댁 안으로 들어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몇 시간 뒤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어머님, 오늘 아버님 첫 기일 아니에요? 음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서 안 하고 주문해서 올리기로 했어요? 아니,
우리 전부 다 넣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좀 일찍 오지 그랬니? 지금부터 준비하고 제 시간에 제사 지내려면 서둘러야겠다. 예, 너 빨리 주방 가서 앞치마부터 메고 와라. 튀김부터 튀기게. 옳게 좀 서두르지 그랬어. 아빠 첫 제사인 거 알면서 늦장 피우고 싶었어? 설마 음식도 안 하고 그냥 몸만 덜렁 오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지?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전날부터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준비할게요. 앞치마를 메고 머리를 질끈 묶고 요리를 할 채비라는 동안에도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안 오면 자기네들끼리라도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흔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남기지 않았거든요. 만약 제가 오지 않았다면 아예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했던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아버님의 첫 제사였기 때문에 속으로 터뜨리고 싶은 걸 묵묵히 참고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화도 나고 속상했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묵묵히 참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첫 제사를 무사히 끝내고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다음 제사 때도 오늘 같은 일이 생긴다면 나는 더 이상 제사에 참석하지 않을 뿐더러 제사 음식은 그냥 업체에다가 주문해서 준비하는 걸로 할 거야. 어머님이 음식 직접 하시겠다고 고집 피우셔도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당신도 똑바로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그게 그렇게 화가 났음 어머니한테 직접 말을 해보지 그랬어. 기분 나빴다고, 서운하다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당신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그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왔을 것 같아? 아무튼 나는 그렇게 할 거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 잘해. 저는 제가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남편도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전해주는 것도 저희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도 하지 않고서 그저 방관자로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죠. 남편도 어머님과 신우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길 바래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전혀 와닿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음 제사와 명절까지도 그 악순환이 반복되어 버리자 저는 시댁의 모든 행사에 불참 선언을 했어요. 명절에도 남편 혼자 보낼 생각이었고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음식이야 뭐 직접 하던 주문을 하던 알아서 하라고 했죠. 제 인생 처음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된 순간이었어요. 여보,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명색의 집안 행사인데 며느리가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며느리가 손을 좀 도와야지. 내가 전에 당신한테 분명히 말했지. 내가 아버님 첫 제사 때 겪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달라지는 게 없다면 난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한 말, 내가 지켜. 남편은 아집을 부리는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말했지만 저 역시도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어차피 명절이나 제삿날 시댁으로 가면 저 혼자 대부분의 일을 담당해야 하는데 어떤 정신 빠진 며느리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고 남편도 처음에는 설득을 하는 척 하더니 나중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해 두 해 흘러 아이들이 5살이 되던 애가 찾아왔어요. 그 애는 정말이지 정신없이 바쁜 애였어요.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도 확 늘어났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야근은 기본이었던 데다가 주말엔 또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다 육아까지 더해지니 몸도 마음도 한껏 지쳐 있었지만
피할 수 없었기에 차라리 즐겨버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바빴던 그해의 추석날 본격적으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일 때문에 공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가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처음엔 전화 받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빠서 무시했는데 계속 전화가 걸려오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싶어 결국 받게 됐죠. 여보, 나 지금 일하는 중인데 무슨 일 있어? 이제 전화 받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오늘 추석 연휴잖아. 내일이 추석이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미리 집에 좀 가 있으려고. 뭐? 갈 거면 당신 혼자 가지. 애들은 뭐하러 데리고 가? 말도 서운하게 한다. 그냥 어머니랑 누나랑 동생이 애들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가려는 거야. 당신도 퇴근하고 나면 여기로 바로 와. 이번 명절은 그냥 좀 같이 보내자. 남편의 말을 듣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너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랑 마주치고 기싸움을 하는 것도 싫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가는 것도 너무 귀찮았어요. 하지만 애들이 간다고도 하고 또 어머님이랑 시누이들을 못 본 지도 몇 년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이라는 건 해도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오후 7시가 지나도 업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어놓고서 겨우 8시가 돼서야 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가방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애들은 이미 밥을 먹고 자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발걸음을 조금 더 바삐 움직였어요. 그런데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애들이 저를 보고 갑자기 울음을 왕 터뜨리면서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겁니다. 아윤아, 아림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왜 울어? 울지 말고 말해봐. 엄마, 배고파. 배가 너무 고파. 무슨 소리야? 시간이 몇 시인데? 저녁 아직 안 먹었어? 아니면 적게 먹었니? 아니, 먹었어. 먹었는데 할머니가 오빠들만 고기 주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 우리 배고파, 엄마. 아이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부엌에 있는 남편을 확 째려보자 남편은 제 눈을 피했고 신우들도 딴청을 피우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카들은 어디로 간 건지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못 들은 척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어머님에게 다가가 직접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철원이랑 철원이한테만 고기를 먹이시고 저희 애들은 굶겼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보는 시애미 앞에서 도끼 눈 뜨고 말하는 것 봐라.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대답이나 하겠냐? 그럼 저희 애들이 밥도 하나 제대로 못 얻어먹고 굶었다는데 제가 공손하게 여쭤봐야 할 상황인가요? 어머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너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게 지금 네가 할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냐? 몇 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춰놓고서 어디 양심도 없이. 그리고 막말로 딸년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걔네가 밥을 할 줄 알아. 그렇다고 상을 닦을 줄 알아. 뭐 하나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밥을 줄 수가 있어? 원래 계집 애들은 공짜로는 밥 먹을 자격이 없는 법이야. 쓸모없는 계집 애들은 싹 다 굶겨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말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고 치욕스러웠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이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만 같았지만 최대한 이성을 붙잡고 저는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여태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그럼 아줌마 딸년들도 밥 먹을 자격 없겠네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너 지금 쉐미한테 아줌마라고 한 거니?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기만 하면 다인 줄 아나? 야, 너 정말 정신 나간 거야? 말 다 했냐? 아니요, 다 안 했어요. 기대하세요. 내일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부엌에서 모른 척 제 눈을 피했던 남편은 일어나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방 안으로 쏙 들어갔던 신우들도 튀어나와 따지는 것에 합세했죠. 당신 어머님께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당신 시어머니고 내 어머니 되는 분이셔. 그런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당장 사과드려.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당신이야. 애들이 눈앞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라도 사 먹이고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옳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애들 그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 유난 좀 그만 떨어. 그깟 고기 반찬이 뭐라고 이렇게 밤늦게 유난을 떨어대는 거야? 이웃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맞아요, 새언니. 이제 좀 있으면 잘 시간인데 소란 피워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냥 대충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요. 지금 이게 내가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인가 보네? 다들 아주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어. 됐고,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다들 비켜. 집에 가게. 뭐? 가긴 어딜 간다는 거야? 내일 추석인데 차례상 준비해야지. 그 차례상 당신이나 준비하시고 행여나 나 뒤따라올 생각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집에도 들어오지 마. 비밀번호 바꿔버릴 거니까. 여기서 자던지 바깥에서 노숙을 하던지 알아서 해. 얘들아, 엄마랑 집에 가자. 저는 그렇게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에도 어머님은 저더러 온갖 쌍욕에 쌍욕을 퍼부으시며 욕짓거리를 날리셨어요. 저는 등 뒤에 꽂히는 수많은 모욕들을 못 들은 척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제 눈치를 보기 바빴어요. 미안했습니다. 엄마로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꼭 껴안은 채로 잠들었어요.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선명히 들려왔고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차갑게 식어버린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줬어요. 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변하지 않을 이 악순환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기로요. 그렇게 시댁을 한바탕 뒤엎고 나온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전쟁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하고서 말이죠. 그리고 시댁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명절 아침인데다가 사람들이 활발히 오간다는 점을 파악하고서 곧장 두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빚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 마냥 말이죠. 어머님, 형님, 아가씨, 여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왔으니까 빨리 문 열어줘, 빨리! 언제까지 날 기다리게 할 셈이야? 저의 우렁찬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제 목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저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 사람들까지 고개를 내밀며 구경을 하기 시작했을 즈음 어머님께서 문을 열어 제 팔을 끌어당겨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얘가 대체 아침부터 왜 이래? 너무 잘못 먹었니? 드디어 정신이 헷가닥 나가버린 거야? 남의 집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행패가. 동네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아주.
조금만 더 늦게 열어주지 그러셨어요. 아예 안 열어주셨어도 참 재밌었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들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야 문 열어주시지. 얌전히 두드리기만 하면 안 열어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다 터뜨릴 거라고요. 어머니의 반응 따위는 깔끔하게 무시한 채 저는 당당하게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가니 남편은 부수수한 머리로 식탁에 앉아서 아침밥을 먹고 있었고 그 옆엔 시누이들과 조카들이 도란도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제 어린 딸들은 밥도 하나 제대로 못 먹고 굶은 채로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었는데 정작 이 인간들은 따뜻한 밥을 앞에 두고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다니 순간 너무 역겨워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남편을 향해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기는 싫었는가 보네. 당신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당신 딸들은 어제 밥도 하나 제대로 못 얻어먹고 굶었는데 화도 안 나나 보지? 나는 자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침밥도 못 먹고 왔어. 갑자기 밥 먹는 사람한테 왜 시비야?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어. 추석 아침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을 개보다 못하니까 건드리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저기 네 옆에 있는 네 누나랑 여동생은 밥 먹을 자격도 없는데 밥을 먹고 있으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온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언니? 미쳤어요, 진짜? 미쳐?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네 둘이겠지. 자, 이것부터 보여줄게. 어머님, 잘 보세요. 어머님의 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제가 두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어 시댁 식구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공증서류였어요. 작은 신우가 저에게 큰 돈을 빌려갔다는 공증서류였죠. 그게 시댁 식구들 앞에 펼쳐지자 작은 신우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순식간에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달려든 작은 신우를 힘으로 눌러서 억지로 자리에 앉혔어요. 사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로 작은 신우의 유흥 중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신우는 어느 날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기가 크게 한탕을 벌어보고 싶어서 삼금융까지 돈을 끌어다가 올인을 했는데 그 돈을 몽땅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낱 취업 준비생인 작은 신우에겐 빚을 갚을 능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나한테 뭐 어쩌라고 연락한 거예요? 내가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아가씨한테? 언니라면 도와줄 것 같았어요.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친동생 목숨 살려준다 셈치고 딱 한 번만. 그러면 저 언니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요. 네? 제발요. 오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언니한테도 말하지 말고 비밀 꼭 지켜주세요. 저는 작은 신우의 부탁에 고민을 하다가 돈을 빌려줄 테니 공증을 쓰자고 했습니다. 언제든 작은 신우를 망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생각한 것이죠. 공증이라는 것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작은 신우는 단번에 공증을 쓰겠다고 했고 제가 불러주는 대로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저는 공증에 적힌 것을 토대로 신우에게 돈을 빌려줬죠. 그 돈의 금액은 자그마치 6천만 원이었어요. 어머니는 당연히 작은 신우가 그런 어마무시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얼빠진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게다가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빚을 갚으라고 돈을 빌려준 건데 그 돈으로 또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오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 그 독촉장까지 싹 다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것까지 모두 가방에서 꺼내 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니
어머님은 벼랑간 비명을 지르며 작은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다가 뜯기 시작하셨어요. 야, 네가 사람이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냔 말이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어? 엄마, 잘못했어. 아파. 머리털 다 뜯기겠어. 이것 좀 놓고 얘기해. 언니, 엄마 좀 말려주세요. 아휴, 어머님 어떡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님 큰딸도 얼마나 잘났는지 아세요? 잘나고 좋은 남편 두고 젊은 남자랑 바람 피우는 중이에요. 그 현장 제가 직접 봤고 사진도 영상도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큰 신우의 비밀은 다름 아닌 불륜이었습니다. 큰 신우의 남편은 이름하야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봉이 꽤나 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큰 신우는 그게 불만족스러웠던 건지 어디서 젊고 잘생긴 남자를 꼬셔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큰 신우도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날 저한테 돈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옳게 오늘 다 봤겠지만 이 사실이 우리 식구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난 정말 죽어. 그러니까 오늘 본 건 비밀로 해주라. 방금 보낸 돈은 비밀값이야. 부족하면 말해. 더 보낼 테니까. 그래도 이러시는 건 아니죠. 바람을 목격했는데 돈을 주면서 비밀로 해달라뇨. 우리 남편 못생기고 키도 작지만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놓치기가 싫어. 살면서 사자 직업 만나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건 옳게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잠깐 젊은 애 만나서 즐기다가 때 되면 알아서 헤어질 테니까 눈 좀 감아주라. 응?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두 사람이 알콩달콩 붙어있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촬영해놓고 사진으로도 찍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큰 신우의 남편에게 통화 녹취록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첨부해서 메시지로 전송했죠. 큰 신우 남편의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에서 시댁 식구들 중 사촌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내려가 숙박업소를 잡아두고 다 같이 잔 날이 있었는데 그때 큰 신우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지문을 풀고 큰 신우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 두었죠.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다 싶었거든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것을 본 큰 신우는 자지러질 듯 비명을 질렀고 어머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어머님, 저보고 그러셨죠? 쓸모짝에도 없는 딸년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요. 그런데 정작 쓸모없는 건 어머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두 딸이에요. 유흥에 빠져 집안을 말아먹고 불륜에 빠져 남의 가정 파탄내고 이런 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우세요? 여보,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뭘 잘한 게 있다고 입을 열어? 지금 이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벼랑간 마른 세수를 몇 번 하다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본인도 아주 잘 알고 있었겠죠. 한편으론 그런 남편이 참 한심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동생에게 쓴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꽁지를 빼고 회피를 해버리는 꼴이라니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몇 분 만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들의 업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건들지 않았다면 어쩌면 평생 동안 밝혀지지 않을 이야기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무덤을 팠으니 저는 그 무덤 속에 곱게 들어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시댁은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큰 신우의 남편과 큰 신우는 그날 바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혼 조정 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큰 신우의 유책 사유가 인정이 되었고 양육권 또한 큰 신우의 남편이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딱지가 붙은 셈이었기에 참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큰 신우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사랑을 주면서 키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었어요. 이혼이 결정난 후 큰 신우의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여자의 더러운 짓거리를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었을 일인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조카들을 생각하면 그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애들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저는 작은 신우에게 빌려준 6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제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죠. 작은 신우는 처음엔 울고불고하며 저에게 구차하게 매달렸어요.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제 마음은 그딴 것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토록 간절하게 제게 부탁을 하더니 막상 돈을 빌려주고 해결이 되고 나니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막대하는 그 뻔뻔함에 오히려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한 공증서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작은 신우는 무슨 수를 써서든 저에게 그 6천만 원을 갚아야만 했어요.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압류 신청할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두 신우와 어머님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나니 마지막 남은 제일 큰 과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였죠. 모든 사실이 드러난 후 남편은 뒤늦게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어머니랑 누나 여동생이 저 정도일 거라곤 나도 정말 생각을 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우리 집 식구들이랑 엮일 일 없도록 내가 중간에서 최선을 다할게. 용서해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용서라니? 용서는 진작에 와서 빌었어야지. 당신은 끝까지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우리 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빠 자격, 남편 자격 박탈이란 소리야. 아이들의 자라는 데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할 거야. 당신도 어릴 때 겪어봐서 알잖아. 부모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우리 자식들에겐 똑같은 고통을 전해주지 않을 거라고 믿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었습니다. 제 딸들이 대놓고 어머님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을 때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한 주제에 이제 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는 꼴이 역겹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애절하게 비는 것을 무시한 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혼 유예 기간을 가지고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해 아이들의 인터뷰와 가정조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5살밖에 되지 않은 두 딸들은 조사관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빠는 필요 없어요. 맞아요. 아빠랑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두 가지 요소는 아이들의 의지와 경제적 능력이었어요. 다행히 저 역시도 아이 2명을 홀로 키우게 되었을 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지라 결국 양육권은 저에게 오게 됐고 한 달에 양육비를 300만 원 받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비로소 남편과 헤어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저와 아이들은 다시 이모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제 이야기를 들은 뒤 저를 꽉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그렇게 안 맞고 맨날 첫날 싸우고 게다가 네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이라면 같이 살 필요도 없는 거야.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더라. 안 맞으면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답이야. 잘했어. 살면서 내가 후회할 날이 오진 않을까 걱정이야. 애들이 아빠 없이 자란다고 기죽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무슨 걱정이야. 너한테는 이 듬직한 이모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애들 아빠 빈자리 같은 건 조금도 느끼지 못하도록 너랑 내가 잘 돌보면 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조카. 이모는 아이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 주셨어요. 제 딸들도 본인의 딸들 마냥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고 아침이면 맛있는 식사를 챙겨주시고 어린이집 등하원도 도와주시고 제가 야근이라도 하게 되는 날엔 아이들을 돌봐주시면서 재워주시기까지 했어요. 조금 침울해하던 아이들은 이모의 정성 덕분에 점점 밝아졌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 밝은 미소를 평생토록 지켜주겠노라고. 그리고 법적으로 남편과 제가 정말 남남이 되던 날, 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본인의 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은 집안의 기둥인데 애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헛소리를 구구절절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고 잘해주기만 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물러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말에 전 조용히 전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사람에겐 참을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참아왔고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버려 더는 돌아갈 생각도 남편을 용서해줄 생각도 없었어요.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과 저와 제 딸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쵸? 이혼을 하고 난 후 저는 지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성공하고 연봉도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높아져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전혀 부담이 없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도 마음껏 사주고 주말이면 근교로 소풍도 다니면서 저희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 있고 당당한 워킹맘. 아이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할 생각이에요. 저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다들 응원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